네,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예산 이론 또는 예산 결정 이론은 이 예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산 과정, 예산의 편성 과정이라든지 심의 과정, 의결 과정뿐만 특히 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 나갑니다. 이런 예산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이죠. 주로 예산 과정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경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파란색을 칠해서 보면 이 예산 과정이 파랗게 보이고요. 이걸 빨간색으로 칠하면 예산 과정이 전체가 빨갛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의 측면에 어떤 이론적 시각에서 예산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산 과정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양극단에서 많이 논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합리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의 시각으로 여기를 보는 방법과 정치적 합리성의 시각으로 여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양극단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 예산 이론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론이 점중주의 이론이죠. 이쪽에 있는 이론이 합리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양극단이 아닌 이들을 다 포용하는 새로운 제3의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두 개만이 아니라 다중을 따져야 된다 해서 다중합리성 모형이라든지 단절 균형 모형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 이론에서는 점중주의 모형, 합리주의 모형, 다중합리성 모형, 단절 모형 등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이론 또는 예산 결정 이론이란 예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모형입니다. 1940년 미국의 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자원배분에서 어떤 근거로 X달러를 B 사업 대신에 A 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키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많은 돈을 이 사업 저 사업에다 갖다 넣으면서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계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합리성이 근거한 것을 제시했다. 그래서 키는 결국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윌다브스키는 예산 과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점중주의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오다가 그러나 최근에는 합리주의와 점중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제시되는데요. 그게 다중합리성 모형이나 단절균형 모형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공공선택 이론이나 모형이나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웬만큼 우리 책에서도 조금씩 배웠고요. 구조결정 이론, 조직 과정 모형이나 모호성 모형 등은 여기에 레퍼런스가 달려 있으니 이쪽 책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것들 다 다룰 수 없고요. 이 책에서는 다중합리성 모형과 단절 균형 모형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주의 또는 총체주의 이 예산 결정이라고 부르게 하고요. 이것은 합리적 분석과 선택에 의한 의상 결정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 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자원 배분에 대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주의 예산 결정 모형은 경제학의 한계 효용, 기회비용 등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들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합리주의 모형은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점중주의 모형은 방식은 실증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합리 모형은 여러 가지 계산 수식, 여러분들이 알건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 경제적인 모든 분석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 슈드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뒤에 보는 점중주의는 현실적인, 실증적인 강하다. 이 말은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 간의 싸움에 의해서 예산이 6대 4, 여기서 5대 5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결정되어 나아가더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합리적 총체적 예산은 이런 경제적 합리성 바탕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PPBS나 ZBB 같은 것들이 이건 주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합리주의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냐면 목표와 수단의 분석을 중요시해요. 분석. 여기서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목표는 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이 수단에 투입되는 자원, 여기서는 뭐죠? 예산이겠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시적 배분과 미시적 배분을 고려한다. 거시적 배분이란 국가 전체의 후생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미시적 배분은 정부 내의 각 사업 간의 예산 배분.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가 500조 원의 예산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R&D에 얼마, SOC에 얼마, 복지에 얼마,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하고 다시 R&D 속에서 뭐 SOC에서 뭐 복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예산 배분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인 거, 이건 미시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량적 분석 기법의 활용, 당연하겠죠. 여러분 비용 효과 분석은 다 계량 수치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경제적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합리주의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관료에게 합리적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10년 동안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상 과정에 나타나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점진주의 모형은 과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중주의 모형은 현 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배정하는 결정 방식이란 말이죠. 2021년도의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2021년도의 예산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정확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이 제가 왜 맞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우리 부처의 인건비가 1천억이었다면 내년도도 뭐 1천억에서 조금 증가되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점중주의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점중주의는 주로 린드블럼이나 윌답스키, 여러분 이 정책학에서 점중 모형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장하는 건 제한된 합리성과 한정된 비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한계돼 제한된 정보밖에 볼 수 없고 한정된 비교,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부만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할적 결정과 정치적 조종. 정치적 조종이란 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서 분할적 결정이라는 거는 우리 합리 모형에서는 전체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썼듯이 R&D, SOC, 사회복지비 이렇게 이 전체를 놓고 모두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합리 모형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아래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러나 점정 모형에서는 이 아래의 하나의 가지에서도 여러 가지 이 행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법부, 그다음에 이익 집단, 뭐 공무원, 뭐 이런 집단들이 여기에서 힘거르기를 통해서 이게 결정되어 나와서 이게 결정되어지고 또 여기에 힘거르기를 통해서 이게 결정되어지고 이렇게 분할적으로 결정되어지가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국가 예산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여기에 있는 얘기 중에 상호 조정과 타협에 의한 합의에 도달되어야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집단의 분할적 결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폭적 변화 당연하겠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때는 일부 증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점증 모형은 첫째 예산 결정의 현실적 실태는 아주 잘 보여요. 실제로 제가 얘기했죠. 일어나는 일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너 작년에 지난해에 얼마였으니까 원래 여기 플러스해서 얼마 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 다졌을 좀 어머니께서 혹시 여러분들 용돈을 줄 때 너의 모든 용돈을 한번 적어봐. 월별 쓰는 용돈을 제시해봐. 그를 모두 더해봐. 이런 식의 합리 모형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둘째, 예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첫째, 소폭적인 변화를 점증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점증이냐? 10%가 점증이냐? 30%가 점증이냐? 이런 것들 잘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둘째, 예산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최소한 학문을 했다면 좀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비시 분석을 하고라는 그 정도는 제시해야지 항상 정치적 타협과 조정만 강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셋째, 예산 결정에 대한 점진주의 설명 방식은 기존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보수적 색채. 점진주의는 이렇게 보수적 색채가 강합니다. 왜? 기존의 알파에서 조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되죠. 예, 다음은 다중합리성 모형입니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말 그대로 합리성, 다양한 합리성에 근거하여 예산과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리성을 다 한다. 어떤 합리성? 뭐 경제적 합리성, 실용적 합리성 이런 합리성들에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 합리성 모형이에요. 다 잡동사니들을 모형을 다 사용하게 된다. 주요한 사람이 이 서마이어와 윌로비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들은 미국 주정부의 예산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결정의 맥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정부에서 예산실에서 어떤 예산이 발생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서마이어 윌로비가 미국의 주정부를 다뤘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주정부 위에 뭐가 있죠? 또 연방정부가 있습니다. 그죠? 연방정부 아닌 주정부를 다뤘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은 우리나라의 아마 특별시와 죄송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여기랑, 미국의 주정부랑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정부를 합시다. 주정부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주지사가 있고, 이렇게 몇 개 부처들이 있고, 다시 여기에 중요한 쫙 이렇게 막 이게 국이라고 합시다. 국. 이 밑에 또다시 여러 개
과가 있겠죠.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중간에 여기 중간에 예산실이 있다고 봅시다. 예산실. 이 예산실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처럼 그려져 있네요. 이 국에서 이 과에서 예산이 요구를 해서 이쪽 요구를 하겠죠. 예산을 조금 요구하겠습니까? 많이 요구하겠습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럼 예산실에서는 주 내에 전체 예산 총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대체로 이 총액을 오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게 오버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여러분 형제가 뭐 삼형제다 그러면 삼형제가 어머니 어떻게 주세요라는 돈이 더 많지. 하지만 엄마가 조금씩 주게 되는 거 줄여서 야 좀 참고 넌 알바해서 벌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 예산실에서 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이 주 예산실에서 다양한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컨대 여기서는 누구 말을 또 들어야 돼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주 예산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에요. 주지사예요. 주지사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거예요. 주지사의 주로 어떤 주지사의 정치적 배려를 해야지 주지사는 정치적 말을 들어야죠. 또 이 사람들이 올렸을 때 당연히 주지사의 정치성을 고려하지만 또 이 사람들 또 뭘 고려해야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요구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느냐 또 물어볼 겁니다. 물론 다른 합리성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지사의 말을 들으면서 전체 예산 총액 내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 다양한 합리성을 사용하게 된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서마이어와 윌로비가. 네, 이게 다중 합리성 모형입니다. 자, 여기 특징은 중앙예산기관 예산분석가와 예산결정 맥락을 분석한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뚝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주정부 예산실은 주지사와 각 부서의 중간 위치에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산실은 부처의 예산 요구를 주지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고 예산 과정을 관리하며 예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실질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예산 분석가들이다. 이 분석가들이 이런 다양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산 결정에 거시적 결정과 미시적 결정을 다 본다는 거예요. 주지사 측면에서 우리 주가 어떻게 갈까를 보지만 또 그 안에서 각 부처가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다 같이 본다. 장단점, 장점, 첫째,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합리성 위치를 탈피해서 다양한 합리성을 검토했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내 예산 결정 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게 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중앙 부처, 뭐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도 다 저런 식으로 하게 된다. 시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본 모형은 설명, 기술 중심의 이론으로 예측력이 낮다. 이게 우리가 예산 결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이렇게 예산이 발생하리라는 예측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주에서 있는 것들을 그냥 설명하고 기술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 결정 이론이 맞느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새롭게 제시한 개념들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그리고 합리성 유형이 여러 가지를 재생하는데 뭐 너무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단절 균형 모형입니다. 네, 단절 균형 모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단절 균형 모형은 정책이나 예산이 장기간에 걸친 점증적인 변화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는 이론이다. 단기간에 거친, 그죠? 단기간에 거친 점증과 장기간에 거친 급격한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단기간에 점증적으로 여기서 1년, 2년, 3년간 이렇게 점증적으로 싹 변화 왔어요. 어떤 예산이. 근데 1, 2, 3, 4년 차에서는 갑자기
뚝 떼어버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단절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했냐. 이게 단절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예산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뭘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합니다. 이때 제가 기억 4대강에 조 단위의 돈을 2009년도부터 예산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4대강 예산을 팍 벌어서 이게 단절점이에요.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걸 합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원전 정책에서 이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돈이 또다시 팍 뛰어갑니다. 이게 또 일종의 단절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가지만 단절적으로 폭 뛰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함께 이 사람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론은 점증주의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 단절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점증주의 모형을 한계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단절 균종 모형은 점줄중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자, 비교적 안정 상태인 아까 말했던 이렇게 가는 상태에 상당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 비교적 안정 상태, 이런 걸 균형 상태라고요. 이 균형이 깨어지는 거, 이게 단절점이라는 보는 겁니다. 이 모형은 또 이렇게 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과정의 초점을 사회갈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결국은 그런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 지점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로 특히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정책 하위 체제와 거치 정치 체제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정책 하위 체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공무원과 국회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이익집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의사들의 뭐 관련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뭐 의료비 관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의사집단,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보좌관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보좌관들, 그리고 여러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얘기를 오가면서 실제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큰 변화가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로 병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개별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병렬이란 건 이렇게 함께 놓고 이 정책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다르고 의사 집단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의사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이걸 가지고 관련 공무원, 관련 보좌관과 대화를 하는 이런 병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시 정치 체제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시 정치 체제는 누굴 얘기하느냐? 거시는 대통령이 아까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언론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크게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거, 자, 먼저 갖고 와봐. 뭐야? 제일 큰 거. 자, 첫 번째, 이 큰 거 다루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룬단 말이에요. 이런 순차적으로 다르게 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루기 어렵고 사안을 순차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여기서 온 게 뭐죠? 4대강. 이런 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따라서는 여러분 지금 빅딜, 한국형 뉴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부 차원에서 아주 크게 다루는 것들입니다. 자,
자, 이때 갑자기 단절 균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단절 균형 모형은 하위 정치 체제에서 병렬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다루게 되고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거시 정치 체제에서는 중대하고 논쟁적인 사안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정책 독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단절점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집단들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될 때 이 당시에 이때의 어떤 정치적인 지배 집단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근데 이 독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여기에 단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죠. 그게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에너지 전환 정책도 기존 정부의 다른 어떤 새로운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책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세력과 거기서 단절점이 발생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정책 독점에 대한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정책과 예산을 정치 하위 체제에서 거치적 체제 수준으로 이동시키게 되며 이 정도에 따라 정책이나 예산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단절점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단절 균형 모형은 그 예산의 어떤 점진적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 하위 체제와 정책 독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대중적 관심도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대중 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재정 변화의 중요한 요인들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과연 다음 세력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럴 수 있다는 건 예측하겠지만 이건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실제 연구에서 무엇이 단절이고 무엇이 균형인지 상태를 사실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절과 균형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정 시점에서 정책과 예산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작은 시점에서 큰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시점을 길게 수십 년 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하였다보다는 또 수년간 누적된 결과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주 전에부터 누적된 결과가 여기서 딱 발생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산 이론을 학습했습니다.